중앙그룹 주요 계열사 8곳의 총 금융권 위험 노출액, 쉽게 말해 비제 규모가 1조 3천억 원에 달하고 그룹 전체 합산 차입금은 무려 2조 8천억 원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뉴스 스튜디오와 드라마 흥행을 자랑하던 거대 미디어 그룹이 뒤에서는 계열사 간의 복잡한 지급 보증으로 얽힌 부채 폭탄을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중앙일보는 지난해 영업이익 175억 원의 흑자를 냈음에도 방송시장 변화로 어려움에 빠진 계열사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총 차입금이 올해 1분기 기준 4천억 원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채가 내 자산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돈줄이 막힌 금융권이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그 여파는 기업들의 자금난으로 이어지고 결국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고 넣어둔 퇴직연금이나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한민국 대표 언론그룹이 이토록 무력하게 주저앉은 진짜 이유는 무엇이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딱 3가지 핵심만 이해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나침반이 생깁니다. 특히 마지막 3번째, 글로벌 자본의 움직임과 우리가 취해야 할 실전 전략은 꼭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태, 한국 안에서만 술렁이는 게 아닙니다. 부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미국 월가와 일본 도쿄의 금융권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왜 해외 자본이 한국 언론사 하나의 부도에 이토록 민감하게 움직이는 걸까요? 동네 구멍가게가 문을 닫아도 이웃들이 술렁이는데 하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대 미디어 그룹의 붕괴를 전 세계 금융시장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겠습니까? 중앙그룹의 부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미국 월가와 일본 도쿄의 금융권에서 기민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미국 시장은 이번 사태를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같은 글로벌 OTTA 플랫폼이 로컬 미디어를 완전히 제압한 상징적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K 콘텐츠가 전 세계를 휩쓴다고 잔치를 벌이는 동안 정작 유통망과 자본을 쥐인 미국 플랫폼 기업들이 실속을 챙겨왔다는 냉혹한 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 한 편이 넷플릭스에서 글로벌 1위를 해도 그 수익 대부분은 플랫폼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 사이 콘텐츠를 만드는 한국 제작사들은 제작비 부담만 떠안은 채 재무 체력이 바닥나기 시작한 것이고 중앙그룹이 그 결말을 가장 먼저 맞이한 셈입니다. 일본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요미우리나 아사히처럼 신문과 방송을 함께 운영하면서도 탄탄한 재무 구조를 유지하는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의 신문 방송 겸용 모델이 이렇게 빠르게 무너진 것은 상당한 충격입니다. 일본 금융권은 이번 사태를 한국 내수 광고 시장의 급격한 위축과 맞물린 경기 둔화의 전조신호로 해석하면서 한국 시장에 투자된 자금의 안전성을 조용히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과 일본이 공통으로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K 콘텐츠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 숨겨진 부채 문제가 과연 미디어 산업 하나로 끝날 것인가 하는 의심입니다. 유럽과 대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훨씬 무거운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럽과 대만은 이번 사태를 단순히 미디어 기업 하나의 실패가 아니라 한국 대기업 생태계 전반이 안고 있는 구조적 시한폭탄이 터진 것으로 바라봅니다. 유럽의 경제 매체들이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것은 한국 대기업 특유의 지배구조, 즉 계열사 간 상호 지급 보증입니다. 지급 보증이란 쉽게 말해 내 계열사가 빚을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겠다고 서명해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보증이 마치 도미노처럼 연결돼 있어서 한 곳이 흔들리면 보증을 서준 다른 계열사들도 함께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유럽 언론들은 이 구조가 1990년대 중반 한보그룹 붕괴, 기아자동차 연쇄 부도, 외환 위기로 이어지던 그 패턴과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때도 모두가 대마불사, 너무 커서 망하지 않는다고 외쳤습니다. 대만은 또 다른 각도에서 이 사태를 봅니다. 불과 4년 전인 2022년 강원도가 지급보증한 2,050억 원짜리 레고랜드 채권이 부도 처리되자 한국 땅이 자금 시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한 건의 부도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 5대 금융지주가 투입한 자금이 무려 200조 원에 달했습니다. 대만 금융권은 그 장면을 생생히 기억하기 때문에 이번 중앙그룹 사태가 비슷한 연쇄 반응으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의 진단은 현재로선 비교적 냉정합니다.
중앙그룹의 회사채가 전체 채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3%에 불과하고 금융권 익스포저도 업권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연구원은 중앙그룹은 6에서 9개월 전부터 재무 악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레고랜드처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신용도가 낮은 BBB 이하 비우량 채권에 대한 투자 심리는 당분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여파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국의 진짜 시발점은 어디였을까요? 시간을 되감아 보겠습니다. 모든 파국에는 되돌아보면 선명하게 보이는 분기점이 있습니다. 중앙그룹의 경우 그 분기점은 저금리 시대의 끝자락에 단행된 무리한 사업 확장이었습니다. 2010년대 후반 중앙그룹은 지상파의 아성을 넘겠다는 목표 아래 JTBC를 키우고 콘텐트리 중앙을 통해 드라마와 영화 제작에 공격적으로 투자했습니다. 메가박스 중앙으로 영화관까지 사업 영역을 넓혔습니다. 이 모든 확장은 당시 연 1%에서 2%대의 초저금리 환경에서는 그럴듯한 전략처럼 보였습니다. 빚의 이자 부담이 워낙 가벼웠으니까요. 그런데 2022년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단기간에 5%대까지 끌어올렸고 한국은행도 뒤따랐습니다. 금리란 쉽게 말해 돈을 빌리는 비용입니다. 금리가 1%에서 5%로 오르면 같은 1,000억 원을 빌렸을 때 1년에 내야 하는 이자가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5배 뛰는 것입니다. 수조 원의 차입금을 안고 있던 중앙그룹에는 이자 폭탄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에 OTT 플랫폼의 급성장이 겹쳤습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로 시청자들이 빠져나가면서 방송 광고 수익이 급감했는데 콘텐츠에 쏟아붓는 제작비는 오히려 경쟁 때문에 계속 늘어났습니다. 수익은 줄고 비용은 늘고 이자는 치솟는 삼중고가 겹친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방아소에는 계열사 간 연쇄 지급 보증 구조였습니다. JTBC가 206억 원짜리 유동화 차입금을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자 신용평가사들이 JTBC와 중앙일보의 신용등급을 즉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자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발동됐습니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만기 전이라도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채권자가 즉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계약 조항입니다. 중앙일보 회사차의 4개 종목에서 동시에 이 조항이 터지면서 1,370억 원 규모의 즉시 상환 압박이 쏟아졌고 그룹 전체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호황기에 쌓은 빚이 경기가 꺾이는 순간 한꺼번에 발목을 잡은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거대 미디어 그룹의 숨통이 조여오는 지금 생존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앙그룹 사태에서 유독 주목받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보통 한 가지인데 반해 중앙그룹은 무려 3가지 절차를 동시에 가동한 이례적인 전략을 택했다는 점입니다. 중앙일보는 워크아웃을 선택했습니다. 워크아웃은 법원이 아닌 채권단, 즉 돈을 빌려준 은행들과 직접 협의해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빚의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JTBC와 중앙홀딩스를 비롯한 5개 계열사는 법원에 회생 절차, 즉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여기에 JTBC는 ARS, 자율구조 조정 지원 프로그램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ARS는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들과 자율 협상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승인되면 법정 관리 개시를 최장 3개월 보류하면서 협상 시간을 버는 것이 가능합니다. 워크아웃, 법정 관리, ARS 3가지 절차가 한 그룹 안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국내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복잡한 구성을 링펜싱 전략으로 해석합니다. 링펜싱이란 울타리를 쳐서 핵심 자산을 부실로부터 분리 보호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 그룹 전체가 한꺼번에 법정 관리로 들어가면 중앙일보라는 모태 브랜드까지 법원 통제 아래 들어가므로 중앙일보만큼은 채권단과 자율 협상 트랙으로 살려내겠다는 계산입니다. 이 계산이 통하든 통하지 않든 이 싸움에서 가장 먼저 피를 흘리는 것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중앙그룹 계열사들과 거래하던 중소 외주 제작사, 독립 PD, 신문 보급소, 인쇄 협력업체들이 연쇄적으로 대금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부도 어음 한 장이 수십 개 중소협력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화려한 방송국 간판 뒤에 가려진 진짜 내부 실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매일 저녁 화려한 조명 아래서 정의와 공정을 외치던 앵커의 목소리 뒤편에는 골마 터진 부실의 민낯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공식 재무자료와 공식 기록을 들여다보면 그 실태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회사의 기초 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콘텐츠 제작비의 무한 팽창이었습니다. OTT 플랫폼과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드라마 편당 제작비가 치솟았고 중앙그룹도 이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으려 제작비를 빠르게 늘렸습니다. 문제는 제작비가 늘어난 만큼 수익이 따라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에 콘텐츠를 공급하면 초기 제작비는 일부 회수할 수 있지만 그 콘텐츠로 발생하는 장기적인 수익은 대부분 플랫폼이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작은 한국이 하고 돈은 플랫폼이 버는 구조 속에서 중앙그룹의 자금은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이사회와 외부 감사인들이 왜 제동을 걸지 못했을까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너 중심의 경영체제에서 이사회의 독립적 견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환경이었고, 언론사라는 특수한 사회적 위치가 외부 기관의 비판적 시각마저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홍정도 부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사과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자체가 이것이 단순한 시장 환경의 문제가 아닌 오너 경영진의 판단 실패였음을 방증합니다. 대기업이라는 신용도가 수년간 이 구조적 문제를 가려주는 방패 역할을 했고 그 방패가 금리 인상과 광고 시장 붕괴 앞에서 한꺼번에 사라진 것입니다. 내부까지 깊이 침투한 이 부실이 밖으로 터져 나오면서 금융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마치 거대한 댐의 콘크리트 벽에 균열이 생기더니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형국입니다. 이번 사태가 채권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숫자로 확인됩니다. 채권 시장의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크레딧 스프레드를 보겠습니다. 크레딧 스프레드란 국가가 발행하는 안전한 국고채 금리와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금리 사이의 차이를 말합니다. 이 차이가 클수록 투자자들이 회사채를 위험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중앙그룹 사태 이후 우량 등급인 AA-3 연물 회사채 기준으로 이 스프레드가 61.3bp까지 확대됐습니다. bp란 0.01%를 의미하므로 61.3bp는 0.613%포인트입니다.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수백억 원을 빌리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수억 원씩 늘어나는 규모입니다. 실제로 공모 회사차의 수요 예측에 나서는 기업 수가 지난해 같은 시기에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기업들이 채권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자체를 꺼리게 된 것입니다. 특히 BBB급 이하 비우량 채권 시장에 타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앙그룹은 이 BBB급 비우량 회사차의 시장의 대표 발행사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같은 등급대 기업들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연쇄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채권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레고랜드급 시스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중앙그룹 회사채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3%에 불과하고 익스포저도 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취약한 상태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파장이 가장 먼저 가장 아프게 닿는 곳이 어디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한 죄밖에 없는 사람들이 왜 매일 아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대기업의 경영 실패가 만들어내는 피해는 언제나 가장 낮고 취약한 곳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부도 사태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곳은 크게 세 집단입니다. 첫 번째는 콘텐츠 제작 현장의 노동자들입니다. 청년들은 가뜩이나 좁았던 미디어 콘텐츠 분야의 취업문이 더 좁아졌고 현장 스태프와 프리랜서 제작 인력들은 제작비 삭감과 프로젝트 취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방송국에 불이 꺼지는 것은 단순히 프로그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만들던 수백 명의 생계가 흔들리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중소협력업체들입니다. 수년간 묵묵히 납품을 이어오던 외주 제작사, 인쇄소, 물류협력업체들이 대기업의 부도 어음 한 장 때문에 연쇄적인 자금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거래하던 중소협력사들은 대부분 그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거래처 하나가 무너지면 속수무책으로 함께 쓸려 나갑니다. 세 번째는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중앙그룹 채권은 기관 투자가보다 일반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습니다. 은행 예금보다 조금 높은 금리를 기대하고 중앙일보, JTBC라는 이름을 믿고 채권을 샀던 소액 투자자들이 이번 사태로 직접적인 손실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왜 거대 언론사와 대기업의 경영 실패를 책임지기 위해 평범한 시민들의 삶이 흔들려야 하는 걸까요? 이 분노의 답을 찾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금 이 위기의 더 넓은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이번 중앙그룹 사태가 단순한 한국 언론사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K 콘텐츠 산업의 미래 지형도가 바뀌는 분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중앙그룹이 법정 관리와 워크아웃 과정에서 알짜 자산을 매각할 때 누가 그것을 사게 될 것인가? 콘텐트리 중앙은 국내 최대 드라마 제작사 가운데 하나이고 그 안에는 수십 편의 콘텐츠 IP, 즉 지식재산권이 담겨 있습니다. 이 IP들을 누가 인수하느냐에 따라 K 콘텐츠의 주도권이 국내에 남을 수도 있고 해외 자본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사모펀드와 미국계 미디어 자본들이 국내 콘텐츠 자산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는 신호들이 포착됩니다. 위기에 처한 기업의 알짜 자산이 정상 가격보다 훨씬 싸게 나오는 이 시점이 해외 자본 입장에서는 절호의 매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글로벌 유통은 사실상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작 IP마저 해외로 넘어간다면 K 콘텐츠는 이름만 한국인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변화를 기회로 삼는 국내 플레이어들도 있습니다. 부채 없이 독자적인 IP를 보유한 스튜디오, 글로벌 OTT에 직접 콘텐츠를 공급하는 독립 제작사 구조를 갖춘 기업들은 이번 시장 재평 과정에서 오히려 입지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냉혹한 시장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위기에서 살아남는 기업과 쓰러지는 기업의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중앙그룹 사태에서도 같은 업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보수적인 현금 흐름 관리와 낮은 부채 비율입니다. 저금리 시절에 빚으로 덩치를 키울 때 살아남은 기업들은 현금을 쌓으며 내실을 다졌습니다. 현금이 두둑한 기업은 남들이 자산을 헐값에 던질 때 오히려 사들이는 포식자가 됩니다. 실제로 중앙그룹의 알짜 자산을 인수할 여력을 갖춘 기업들이 바로 이런 곳들입니다. 두 번째는 자체 IP, 즉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유입니다. 플랫폼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을의 위치가 아니라 자신이 만든 IP로 다양한 플랫폼과 협상할 수 있는 갑의 위치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드라마 한 편이 끝나도 그 캐릭터와 세계관으로 게임, 굿즈, 시즌2를 만들 수 있는 구조, OTT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자체적인 수익 구조를 갖춘 기업들이 이번 위기에서 오히려 몸값이 올랐습니다. 세 번째는 수익 구조의 다변화입니다. 방송 광고 수익 하나에 의존하지 않고 구독 모델, 해외 판권, OTT 직납 계약 등 여러 수익원을 갖춘 기업들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혹독한 시련을 겪을 때마다 결국 살아남아 다음 단계를 개척한 것은 무분별한 확장을 한 기업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지킨 기업들이었습니다. 위기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준비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중앙그룹 사태는 냉혹한 교훈을 던집니다. 화려한 겉포장과 대마불사의 신화는 고금리와 유동성 위기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그 피해는 언제나 가장 평범한 사람들에게 먼저 닿는다는 것입니다. 특정 종목 추천 없이 거시경제 지표와 섹터 기반의 세 가지 실전 대응 방향을 드립니다. 첫째, 지금 당장 내 포트폴리오의 비우량 채권 비중을 확인하십시오. BBB급 이하 비우량 등급의 채권이나 이 등급대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앙그룹 사태 이후 이 등급대 채권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환경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도한 부채를 지닌 기업이나 내수 광고 수익에만 의존하는 미디어, 건설 섹터 비중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우량 자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십시오.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국면에서는 시장이 철저하게 양극화됩니다.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량 기업들에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한 핵심 위치를 점하고 있거나 안정적인 배당 구조를 가진 필수 소비자의 섹터가 이런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강합니다. 셋째, 시장 재편 과정에서 기회를 노리되 분산으로 접근하십시오. 중앙그룹의 알짜 콘텐츠 자산들이 재편되는 과정은 K 콘텐츠 산업 지형이 바뀌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개별 기업의 위험을 직접 감수하기보다는 대형 미디어 플랫폼이나 콘텐츠 인프라 관련 ETF를 통해 분산 접근하는 것이 일반 투자자에게 더 적합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체크리스트입니다. 내 포트폴리오에 BBB급 이하 채권이나 과도한 부채를 가진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국내 회사차의 신용 스프레드 지표를 매주 모니터링할 것, 그리고 단기 유동성 확보와 장기 우량 자산 투자를 균형 있게 유지할 것. 데이터와 숫자를 믿고 냉정하게 움직이는 사람만이 이 난리통 속에서 조용히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거시경제의 바다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나침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아시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